잠깐 영상을 닫으려던 손을 멈춰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며느리한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머니는 이제 좀 빠지세요. 남편에게 이런 표정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눈빛에서 읽히는 그 말,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 아니면 오랜 직장에서 퇴임을 앞두고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습니까? 나 이제 뭘 해야 하지?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 적 있으십니까? 평생을 가족 위해 살았는데, 평생을 회사 위해 바쳤는데,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는데 어느 순간 집에서도 세상에서도 내 자리가 사라진 느낌. 여러분, 그게 은퇴입니다. 그게 60이 주는 가장 잔인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이 당신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진짜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말보다 마음에 닿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공자입니다. 기원전 551년 노나라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고 가난 속에서 자랐으며 온갖 벼슬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나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했고 제자들에게 실망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밤새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본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스승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오늘은 논어를 강론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 곁에 앉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한 늙은 사람으로 여기 있겠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인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예가 무엇인지를 탐구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물음 앞에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로 인을 말하고 의를 논하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질문을 찾아가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순자라 하겠습니다. 1960년 어느 봄날에 태어났습니다. 18살에 처음 사랑을 알았고 20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에 들어서던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니 이제 이 집 사람이야. 그 말은 따뜻한 환영이었을까요? 아니면 각오를 요구하는 선언이었을까요? 순자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자신의 이름은 지워지고 며느리라는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셋 키우기, 시부모 병수발,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일. 그녀의 두 손은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저녁에 돌아온 가족이 밥상을 차리고 그리고 밤 1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자신의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 생활이 10년, 20년, 30년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는 나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떠올리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걸 바라면 안 되지.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걸 원하다니. 그래서 그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해마다, 그리고 60이 되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굽기 시작한 허리.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얼굴은 내가 원하던 얼굴인가? 이 인생은 내가 원하던 인생인가? 그 질문에 아무 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0이 되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좁아집니다. 직장을 다니던 사람은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집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습니다. 명함이 사라집니다. 직함이 사라집니다. 내 이름 앞에 붙던 직책이 사라집니다. 본부장님이 아니라 그냥 아저씨가 됩니다.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가 됩니다. 평생 나를 정의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그냥 나, 아무것도 아닌 나. 이것이 은퇴의 진짜 충격입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시간이 많아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35년을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팀장, 부장, 상무까지 올랐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두가 그를 알아봤습니다. 상무님, 오늘 점심은요? 상무님, 이 결정은 어떻게 할까요? 그는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존재감이 넘쳤습니다. 퇴직하던 날 30년 후배들이 꽃다발을 들고 나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감동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예요?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마트라도 좀 다녀오지 그래요? 그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마트를 왜 가? 그게 내가 할 일이야? 그 순간 그는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화가 난 것은 아내에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내 자리가 없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건강? 외로움? 물론 그것들도 힘듭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나를 찾았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나를 의지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은 다 커서 자기 삶을 삽니다. 직장은 사라졌습니다. 부모님도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습니다.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카톡 알림이 조용합니다. 순자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남편이 퇴직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 생기겠구나.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집에 있는 남편은 순자의 모든 것에 간섭했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이건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청소를 이쪽부터 해야 하지 않아? 아침에 이 반찬은 좀 그렇지 않아? 35년 동안 회사에서 결정권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서 결정권자가 되려 했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은 내가 35년 동안 지킨 공간인데 이제야 들어온 사람이 왜 이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사소한 말다툼, 생활 방식의 충돌, 서로를 향한 침묵,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의 한마디, 어머니는 이제 좀 쉬세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배려로 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필요 없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너는 이제 빠져. 내 자리는 없어. 그날 밤 순자는 혼자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평생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이 남편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이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는 뭐야? 나는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쓸모없다고 느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쓸모없습니까? 꽃은 향기를 풍기지 않으면 쓸모없습니까? 강물은 어디에 쓰이지 않으면 쓸모없습니까? 아닙니다. 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늘을 만들고 산소를 내어주고 새에게 집이 됩니다. 꽃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지나는 이의 마음을 밝힙니다. 강물은 흘러가는 것만으로도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키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쓸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사람의 가치를 생산성으로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벌었는가, 얼마나 생산했는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생산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쓸모없다 느낍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오류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생산성에 있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나는 이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내, 가난했습니다. 끼니를 걱정했습니다. 화려한 벼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진 사람이구나, 아내야. 그가 무언가를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그냥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늙어서 슬픈 게 아닙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자체는 슬프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처럼 사람이 슬픈 것은 다른 이유입니다. 쓸모 없어진 것 같아서 슬픈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지워지는 것 같아서 슬픈 것입니다. 순자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 식사 자리, 아들 내외, 딸 내외, 손주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왁자지껄했습니다.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그 자리에서 투명인간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는 딸과 쇼핑 얘기를 했습니다. 사위는 아들과 축구 얘기를 했습니다. 손주들은 자기들끼리 놀았습니다. 아무도 순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쁜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느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없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 느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느낌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더 열심히 뭔가를 하려 합니다. 더 많이 해주려 하고, 더 많이 챙겨주려 하고, 더 많이 희생하려 합니다. 그래야 내 자리가 생길 것 같아서. 하지만 결과는 더 지칩니다. 더 억울해집니다. 더 상처받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나는 안 가도 돼. 그냥 집에 있을게. 나는 뭐 없어도 돼. 작아집니다. 줄어듭니다. 사라지려 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지우는 사람을 세상은 그냥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홀로 설 수 있었으며 40에 의욕이 없어졌고 50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조차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60에 귀가 순해진다. 이 말의 의미를 귀가 순해진다는 것이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것은 남의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30대에는 남들이 뭐라 하면 흔들렸습니다. 40대에는 남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50대에는 남들의 평가에 연연했습니다. 그런데 60이 되면 비로소 들립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나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60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60은 끝이 아닙니다. 60은 드디어 나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이의 시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대의 당신은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0대의 당신은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40대의 당신은 직장과 사회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50대의 당신은 아직도 무언가를 완수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60대의 당신은 이제야 처음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설렙니까?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철수는 65세에 퇴직했습니다. 35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살며 조용히 일하며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퇴직 후 그는 처음으로 여유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쉬어야지.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한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우울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철수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느 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머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훌쩍이다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35년 동안 그는 공무원 김철수였습니다. 팀장 김철수였습니다. 과장 김철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그는 그냥 김철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김철수가 누구인지를 그는 몰랐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설레는 것이 무엇인지 35년 동안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이 겪는 가장 깊은 비극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자신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다락방처럼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그 방에는 사실 소중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설레었던 기억,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꿈, 포기했던 취미들, 그것들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만 오래도록 문이 닫혀 있었을 뿐입니다. 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였어요? 순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요. 10살 때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면 선생님이 칭찬해줬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그리고 싶었는데 종이가 없어서 못 그렸어요.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집 와서 아이들 키우면서 단 한 번도 그림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싶어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그릴 수 있을지. 그 웃음 속에 오래된 빛이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50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60 이후의 인생입니다. 순자는 어느 날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하루에 10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겠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창문을 열고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오히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할 일이 없나? 그래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그냥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순자는 알아챘습니다. 저 멀리 감나무에 새가 앉아있다는 것을. 빨간 감 사이에 앉아 노래하는 그 새를. 저 새가 저기 있었나? 매일 봐온 마당인데, 매일 봐온 감나무인데 새가 앉아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새 한 마리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마음의 속도가 느려질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삶의 소중한 것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빠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순자는 어느 날 작은 스케치북 하나를 샀습니다. 연필도 샀습니다. 색연필도 샀습니다. 집에 와서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얀 종이를 보며 10분을 멈춰 있었습니다. 뭘 그리지? 잘 못 그리면 어떡하지? 남들이 보면 웃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그 두려움과 함께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두근두근, 아이처럼 50년 만에 손에 쥔 연필이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설렘을 느낀 순간 순자는 알았습니다. 아,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여러분, 두려움과 설렘은 같은 심장에서 뜁니다. 두근거림은 공포일 수도 있고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우리가 어떻게 이름 붙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것 앞에서 두근거릴 때 무섭다고 이름 붙이면 도망치게 되고 설렌다고 이름 붙이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60 이후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60 이후는 가장 많이 설렐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실패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자유로운 때가 있었습니까? 철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선 것은 거창한 결심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산책 가려는데 같이 가요. 철수는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따라갔습니다. 동네 공원 20분짜리 코스. 걸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원 구석에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비둘기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비둘기들을 보며 멈춰섰습니다. 저것들은 뭘 먹고 사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함께 그의 발이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오랫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그가 처음으로 멈춰선 것입니다. 그날부터 철수는 매일 공원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20분, 나중에는 40분, 그 다음에는 1시간 걸으면서 바람을 느꼈습니다. 햇빛을 느꼈습니다. 발밑에 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원 한쪽에 텃밭을 가꾸는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조용히 상추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것 먹어도 돼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가져가. 얼마든지 가져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철수는 그 할아버지에게 텃밭 가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수확을 하는 것을. 몇 달 후 철수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달라진 것 같아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눈빛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텃밭에서 피어난 것은 상추만이 아니었습니다. 철수 자신이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숫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명상, 일주일에 한 번 스케치, 한 달에 2번 오래된 친구와 전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순자를 바꿨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묻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밝아졌어? 전에는 말도 안 하던 남편이 먼저 물어본 것입니다.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니,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멋있어지셨어요. 뭐요? 아니요, 진짜로요.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은 남을 바꾸려 하면 상대가 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변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타인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빛이 생기면 그 빛이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인의 시작입니다. 어짐은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어지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타인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 그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영자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고 나자 영자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도시로 간 아이들은 연락은 하지만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밥을 짓습니다. 혼자 먹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TV를 봅니다. 밥을 짓습니다. 혼자 먹습니다. 잠을 잡니다. 매일 같은 하루. 어느 날 영자는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이 몇 월인지 몰랐습니다. 날짜를 세어봤습니다. 아, 벌써 11월이네. 1월부터 11월까지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냥 흘러간 것입니다. 영자는 그날 울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를 끊고
더 울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홀로 있는 것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자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한테 뭔가 해줘야겠다. 무엇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을 회관에 갔습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공고를 봤습니다. 노인 대학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영자는 다음 화요일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3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자기 소개해 보실까요? 영자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영자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괜찮아. 그 한마디가 영자의 3년 외로움을 녹였습니다. 나는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을 쉬지 않는구나. 이 말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더덥다는 탄식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탄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강물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은 비가 되어 다시 강으로 돌아옵니다. 가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형태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도 같습니다. 젊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음이 지혜로 변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깊이로 변하는 것입니다. 빠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빠름이 여유로 변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이 공존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20대의 아름다움은 꽃의 아름다움입니다. 화려하고 눈부시지만 금방 집니다. 60대의 아름다움은 나무의 아름다움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넓고 오래갑니다. 그 그늘 아래 많은 것들이 쉬어갑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순자와 며느리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순자가 물러서려 하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좀 쉬세요. 그 말이 또 꽂혔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쉬고 싶지 않아. 며느리가 멈췄습니다. 네? 나 쉬고 싶지 않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처음으로 속에 있던 말을 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나도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던 마음, 수십 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며느리도 멈췄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날 두 사람 사이에 30년 벽이 무너졌습니다. 거창한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마디, 나도 힘들었어. 그 한마디가 쌓인 오해를 녹였고 굳은 관계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픈 것을 참기만 하면 상대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것을 숨기기만 하면 상대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어 말하십시오. 나도 힘들어. 그 한마디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0 이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미래를 위해 살았습니다. 지금 참으면 나중에 좋아질 거야. 지금 고생하면 나중엔 편해질 거야. 은퇴하고 나면 여행 가야지.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해야지. 그런데 그 나중은 언제입니까? 지금이 나중입니다. 60이 바로 그 나중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60이 돼도 또 미룹니다. 70되면 할게. 건강해지면 할게. 돈 좀 더 모이면 할게. 그러다 80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십시오.
완벽한 때는 없습니다. 준비된 때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둘째, 작게 시작합니다. 크게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인생 전체를 바꾸려 하면 지칩니다. 하루 10분, 일주일에 한 가지, 한 달에 한 번, 작은 것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강물도 한 방울씩 모여 강이 됩니다. 하루 10분의 산책이 1년 후에는 건강한 몸을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의 글쓰기가 1년 후에는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한 달에 한 번의 만남이 1년 후에는 소중한 관계를 만듭니다. 셋째, 비교하지 않습니다. 옆집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와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60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도 그 기준이 내 기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속도가 있습니다. 내 방식이 있습니다. 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믿고 걷는 것, 그것이 60 이후의 삶입니다. 여기서 잠깐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0 이후는 몸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눈이 침침해집니다.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잠이 얕아집니다. 이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몸이 달라지면 사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20대처럼 무리하면 안 됩니다. 30대처럼 밤을 새우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달라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몸에 맞는 지금의 방식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걷기, 저녁에 따뜻한 물 한 잔, 일주일에 한 번 충분한 휴식. 이것이 60대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건강을 챙기십시오. 몸의 병은 마음의 병에서 시작됩니다. 억눌린 감정, 표현되지 않은 슬픔, 해소되지 않은 분노, 이것들이 쌓이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말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울어도 됩니다. 감정을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영자의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노인 대학에 다니기 시작한 영자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친구가 생겼습니다.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방학을 맞아 외할머니 집에 왔습니다. 12살짜리 손자. 영자는 처음에 어색했습니다. 어머 왔어? 뭐 먹을래? 아이도 어색했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다 생각났습니다. 내가 예전에 만들던 것. 부엌으로 가서 밀가루를 꺼냈습니다. 손자야, 수제비 만들어 볼래?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제비가 뭐예요? 영자는 웃었습니다. 내 엄마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거야. 그날 두 사람은 함께 수제비를 뜯어 넣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서툴렀습니다. 영자는 그 서툰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엄마도 이렇게 서툴렀어. 그런데 잘하게 됐잖아.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논에서 일하던 부모님, 형제들과 함께 먹던 밥, 초등학교 운동회 날, 달리기를 했던 기억. 아이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할머니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이야기는 역사입니다.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집도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넘어진 기억, 다시 일어선 기억, 사랑했던 기억, 슬펐던 기억. 그 이야기들이 다음 세대에게 삶의 지도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 지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누군가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요? 이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씨앗에게 물어보십시오.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때가 너무 늦은 때가 있습니까? 씨앗은 땅에 떨어진 그 순간부터 싹을 틔울 준비를 합니다. 봄에 떨어지면 봄에 피고, 가을에 떨어지면 다음 봄에 피고, 심지어 수십 년을 땅 속에 잠들어 있다가 피어나는 씨앗도 있습니다. 늦은 씨앗이란 없습니다.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씨앗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60은 삶의 경험이 가장 풍부한 나이입니다. 20대에 시작하는 것과
60대에 시작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60대에 시작하는 것은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강합니다. 더 깊습니다. 더 의미 있습니다. 20대의 피는 꽃이 화려하다면 60대의 피는 꽃은 깊습니다. 그 깊이는 오직 시간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가진 것입니다. 순자는 어느 날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대 때 쓴 일기였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오늘 산에 갔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막걸리를 한잔했다.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다. 오늘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했다. 새벽에 헤어지면서 달을 봤다. 달이 예뻤다. 오늘 혼자 영화를 봤다. 울었다. 그게 그렇게 좋았다. 그 시절의 순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산을 좋아했던 순자, 친구를 사랑했던 순자, 혼자 영화 보고 울 줄 알던 순자. 그녀는 오래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구나. 그 시절에 내가 아직 여기 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그 사람이 있습니다. 20대의 당신, 꿈꾸던 당신, 설레던 당신, 사랑받고 싶던 당신. 그 사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바쁘게 살다 보니 잊혀졌을 뿐입니다. 지금 그 사람을 찾으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지? 내가 설레는 것이 뭐지? 내가 원하는 것이 뭐지? 이 질문들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질문들입니다. 나의 제자 중에 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자로는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했고, 염유는 백성을 풍요롭게 하겠다고 했고, 공소화는 예를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점이 말했습니다. 늦은 봄날 봄옷이 다 마련되면 어른 5명 아이들 17명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후에서 바람 쐬며 노래하다 돌아오겠나이다. 나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점과 함께 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즐거움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백성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봄날의 물가에서 목욕하고 바람을 쐬며 노래하다 돌아오는 것. 이것이 즐거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나중에 뭘 해야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나는 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곳에서 원하는 것을 하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돈이 얼마 있느냐가 아닙니다. 집이 얼마나 크냐가 아닙니다.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한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오늘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별일 없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 한마디가 오래된 관계를 다시 살려냅니다. 둘, 내일 10분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여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바람을 느끼십시오.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셋, 이번 주 안에 오래전에 하고 싶었던 것을 딱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요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일 수도 있습니다. 산책일 수도 있습니다. 악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떠오르는 그것을 메모지에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작게라도 시작하십시오. 크게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하루하루. 그것이 쌓이면 1년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실 겁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은 분, 외로움이 너무 깊은 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분, 살아온 게 억울한 분, 후회가 너무 많은 분, 그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힘들게 살아온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참아온 것은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미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그 말을 해주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보며 말하십시오. 나 잘 살아왔어. 나 수고했어. 나 사랑해. 부끄럽습니다. 어색합니다. 하지만 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의 상처를 녹이는 시작이 됩니다. 순자 철수 영자의 1년 후 이야기입니다. 순자는 지금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선생님은 20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그림을 배워도 될까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나이 드실수록 더 잘 그리세요. 이미 인생을 아시잖아요. 순자는 그 말에 처음으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그녀의 방 벽에는 수채화 그림이 3점 걸려 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림 팔 수 있겠어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의 웃음과 달랐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철수는 지금 동네 텃밭의 리더가 됐습니다. 처음에 80대 할아버지에게 배우던 그가 이제는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씨앗은 이렇게 심어요. 물은 이렇게 줘야 해요. 그의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철수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결혼 후 처음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영자는 지금 마을 노인 대학에서 반장을 맡았습니다. 3년 전 처음 왔을 때 저는 영자예요. 그게 다예요. 라고 했던 그녀가 이제는 새로 오는 분들을 맞이합니다. 처음엔 다 어색해요. 괜찮아요. 손자는 방학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할머니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영자는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것도 소중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나가 없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친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충만해야 타인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는 끝이 아닙니다. 가장 늦은 시작이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20대에 가졌던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유는 오직 이 나이에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경지는 70세에야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밤 혼자 조용히 앉아서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있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나는 오늘 나에게 얼마나 친절했는가? 나는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단 한 가지라도 했는가? 그리고 내일 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해 써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앉아서 하늘을 봐도 됩니다. 그 10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당신은 충분히 수고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 차례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됩니다. 나는 공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눈 것이 내 긴 생애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했다면, 당신이 울었다면, 당신이 어딘가 찔렸다면, 당신이 뭔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그 마음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혼자 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이 생각나는 사람 한 명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대신 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